9월 7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좀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네. 한낮에는 어제처럼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시작부터 훈훈한 소식 하나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자, 어제 오전에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요. 수원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정체가 뭘까요? 그 여성이 종이 가방을 하나 두고 말없이 떠났는데요. 열어보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시죠. 자,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뭉치, 이게 현금 5천만 원입니다. 네. 바로 익명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네. 게다가 손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죠. 맞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생활비에서 아껴서 여러 해 동안 5천만 원을 만들었고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적힌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예. 수원시는 이 성금을 기부자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렇게 훈훈한 사연으로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데요. 네, 훈훈한 소식들 앞으로 네. 좀 더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훈훈한 소식들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다양한 시사 이슈, 경제, 정보, 영화 소식까지 준비됐습니다.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훈훈한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누구를 위한 인상입니다. 자, 지난 2월부터 서울 택시 요금 크게 올랐는데요. 7개월이 지난 지금 기사도 승객도 모두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택시 대란 대책 내놓고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서울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올랐는데요. 이게 요금을 올린 취지는 그러니까 밤늦게 원래 택시 잘 안 잡히니까 요거 택시 대란을 좀 막고 또 택시 기사들 처우도 좀 개선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택시 대란 수준은 아니어도 여전히 밤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안 잡히더라고요. 길게는 1시간도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택시기사들 처우 문제는 여전히 나쁩니다. 일단 택시비 비싸지면서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업계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택시 요금은 인상됐지만 실제 기사가 버는 돈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이 서울시는 요금을 올리면서 택시 회사들에게 기사에게 받는 기준금을 최소 6개월 동결하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자, 이 협약 기간 6개월이 지나자 회사들이 기준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택시 요금 오르는 걸로 해갖고 기사한테 가던 돈의 한 25만 원 정도를 회사가 취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 12시간 26일을 일을 해야 됩니다. 중노동이죠. 네, 정말 26일 12시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택시비 인상이 불러온 효과 또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토요일 저녁이지만 밤 11시가 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늦은 밤 택시 잡으려는 시민들 목소리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11시 반이 막차여가지고 지금 나왔고요. 택시를 타면 할증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물가 이제 인상률도 높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린 건 이해가 되는데 단계적으로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에는 뭐 요금 올리려는 기존의 취지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랑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손님은 줄어들고 또 택시 기사는 더 어려워지고 이중고가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네, 이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만두는 기사가 많습니다. 전국 법인 택시 기사 2,900명이 줄었습니다. 자, 정부가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지난해 10월 법인 택시 기사는 7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7월에는 7만 100여 명. 매달 수백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과 택시기사도 힘들다고 하는데 택시 회사들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어렵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좋은 상황이 나아진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회사들은 어떤가요? 네, 자, 지방에서는 도산하는 택시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처럼 요금을 1,000원 인상한 이 부산에선 지난 6월에 45년 된 택시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업체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차량 가격이라든지 보험료, LPG 가격, 최저임금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정이 나아졌다는 쪽은 없고 심야 택시란도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크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어찌하오리까입니다. 네, 이 서해에서는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이 됐는데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좀 어찌하오리까 약간 이렇게 좀 감정을 더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감정을 담고 싶었는데 이게 좀 너무나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노래도 언뜻 생각이 났어요. 어찌합니까? 네, 어찌합니까? 안 하시길 잘했고요. 계속 이어가 주시죠.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서해안 꽃게잡이철인데 상품성이 적어서 버려지는 꽃게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항구에서는 싱싱한 꽃게를 옮기는 일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배에서 옮긴 꽃게로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이 트럭이 향한 곳은 바로 꽃게 선별장으로 이제 트럭이 점차 향하게 되는데 바로 저곳이죠. 가득 찬 게 다 꽃게인 거죠? 그렇죠. 자, 신선한 꽃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입 주변이 거먹고 또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 그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꽃게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렁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꽃게하면 이제 뭐 꽃게탕, 그다음에 그렇죠. 꽃게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저렇게 좀 아깝게 버려지는 게 많다고 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네요, 진짜. 네, 꽃게 된장찌개도 있고 뭐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거나 라면에서 넣기도 하잖아요. 다들 좀 꽃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전 정말 좋아합니다. 어제 수돗물 라면 논란이 있었는데 김태희 기자가 소개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꽃게까지. 네, 저는 꽃게 논란은 지금 이 논란은 참 안타깝고 저는 꽃게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버려지는 꽃게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뭐 저도 좀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취향 차이가 있죠. 근데 꽃게나 과일, 뭐 농산물도 그렇고 어쨌든 상품성이 떨어지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 버려지는 그 꽃게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폐기하는 것도 엄청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품성이 없는 꽃게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옮겨지는데요. 항구 한 곳에서 하루에 많게는 10톤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다 치우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자, 지금 날씨가 좀 요즘에 좀 더웠죠. 이렇게 덥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이걸 가져가기 전에 냄새도 나고 또 파리도 꼬이고 있습니다. 일일에 300kg 이내를 생활 폐기물을 보는데 300kg 이상이 나왔고 도저히 수용 묻을 수 있는 양이니까 무작 처리게 된 거죠. 네, 꽃게는 많이 잡히고 있지만 정작 어민들은 웃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럭 가득 찬 저 꽃게 다 보세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꽃게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올해 서해 수온이 섭씨 2도 정도 낮았던 게 꽃게가 제대로 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게가 단단하게 성장할 때까지 잡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물렁꽃게가 많아지는 원인을 뭐 분석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겠고 아침 이 시간에 식당 영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꽃게 어떻게 활용 못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런 버려지는 꽃게를 가지고 이제 뭐 비료 이런 것들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되겠죠. 유통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대책이 좀 이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쓰레기입니다. 조금 국회에서는 지금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데요. 연일 항의와 고성이 오가는데 어제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부의장님. 의원이랑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하고 주고받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항의를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발언을 정확히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태용 의원이 뭐 쓰레기? 하면서 뭐 뒤에 있던 부의장한테 제지해달라고 말도 하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자, 앞서 인터뷰 뭐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부 그 야당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이렇게 좀 비난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태 의원이 쓰레기라면서 의원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어디서 손가락질이냐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면은 민주당의 반발은
태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나라의 현안에 대해서 관련된 정부의 부처 입장을 듣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마치 좀 싸움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가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고 첫날인 그저께도 고성유 오갔고 뭐 초등학생들도 안 그런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첫날에는 국회의장이 또 나서서 제재를 한 상황인데 의원석 곳곳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고 또 질의가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합류해야 되는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런 국회 뭐 회의나 뭐 대정부 질의 보면 뭐 고성으로 얼룩졌다, 막말이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친구한테 너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뭐 부모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만약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러던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어린이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3일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이뤄집니다.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데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또 정부의 긴축 재정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아까 잠깐 일어났다 다시 앉은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앞섰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누리꾼들의 일목을 끈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잡는 매운 과자 챌린지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매운 과자 먹기 이른바 원칩 챌린지라고 유행하고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파키칩스라고 하는 이 매운 과자를 한 조각 먹은 뒤에 버티는 건데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 국내 유튜버나 틱토커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맵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자 맵기가 무려 청양고추의 220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도전 쉽지 않겠죠? 세계에서 가장 매운 것으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상상 이상으로 맵기 때문에 이 과자 봉지에는 어른들만 먹어야 한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원칩 챌린지를 하던 10대 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소년은 과자를 먹은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원칩 챌린지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챌린지 영상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사람 잡는 원칩 챌린지 멈춰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내용은 술에 끄는 개 동물학대 논란입니다. 최근 JTBC에 날아온 한 제보 영상입니다. 지금 검정개 두 마리가 가쁜 숨을 내뱉으면서 막 해안도로 걷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막 다리를 절뚝거리고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개들과 연결된 뒤쪽에 지금 나오고 있죠. 쇠수레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앞에서는 견주가 빨리 오라면서 목줄을 잡아당기기도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보한 한 동물 활동가는 견주가 이 수레에 앉아 있고 개들이 수레를 끄는 걸 본 주민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이 남성, 개들을 훈련시키느라 그랬다. 내가 수레 위에 앉아 있을 때 개들이 끈 적은 없다고 해명했답니다. 누리꾼들은 현대판 파트라슈도 아니고 엄연한 학대다. 저게 동물학대가 아니면 뭐냐? 라며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안표 기승, 부르는 게 갑입니다. 추석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차표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불법 안표 거래 올해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TX나 SRT를 검색해봤는데 기차표 구한다, 기차표를 얼마에 팔겠다 등 관련 게시물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표는 KTX 일반실이 원래는 5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대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경주, 목포행 KTX도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의 2배 넘게 부풀려서 팔고 있는 건데요. 가격을 아예 제한해달라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암표 거래가 이렇게 버젓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 매년 명절을 앞두고 등장하는 이 암표 장사꾼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해 놓으려고 자동 방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매크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코레일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난해부터 승차권 다량 구매를 막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접속한 이상 내역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고 사이트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암표 거래 게시물에 대해서도 차단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발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정직하게 문제없이 즐겁게 보내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전하는 광크리 뉴스, 황당한 사연, 훈훈한 소식 다 좋습니다. 소소해도 또 좋습니다. 하단에 지금 메일 주소 곧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메일 주소로 전화번호 또 많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세요. 구만전자 갈까? 요거. 국민주라고도 불리죠.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요. 네. 장중 7%까지 그리고 6% 넘게 오른 채 끝이 났었거든요. 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일 날 대폭등을 하게 되죠. 네. 이게 거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우리나라에서 7%, 6%가 오른다는 것은 이유는 요즘에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만드는 선두주자인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프리미엄,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바로 HBM3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3가 낙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여기에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고요.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날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힘들게 했었던 6만 전자의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뭐 덩달아 뭐 다른 뭐 소재나 부품, 장비 업종이 좀 다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나 9만 원에 물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9만 원까지 뭐 추석 전에 올라간다. 아니다, 뭐 이런 각종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네. 재료라는 것과 수급을 봅니다. 근데 재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실적이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는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재고입니다. 즉 지금은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겠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 그때가 바로 반도체 가격의 바닥이다. 또 주가의 바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재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네. 재고가 줄면 주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반도체 재고 지수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뭐 2021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 그림을 보시면 꺾이냐 마냐, 꺾이냐 마냐. 이게 확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달리겠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고와 주가는 반대로 가는데 네.
아직 재고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하기 이게 어렵다. 확실히 저 200 라인을 깨고 내려와야 굉장히 좋은 건데 네. 현 추세만으로도 상당한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즉 재고 정점은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고요. 두 번째가 수급인데 네. 현재 삼성전자에 이렇게 물량을 쭉 보면 막 개인 투자자들이 8만 원, 9만 원대 올려갔잖아요. 네. 두 개의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만 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본전 찾았어 하고 물량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만의 벽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이 8만 3천 원에서 8만 5천 원. 아하.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현재 물려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7만을 뚫고 가면 바로 9만을 가기보다 그 다음 레벨 한 8만 3천 원에서 또 한 번의 공방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로봇주의 질주. 뭐 한화나 포스코, 두산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뭐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 그러면서 많이 뛰어들고 있어서 덩달아 좀 로봇 관련 산업 주가가 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로봇 테마가 또 하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요즘에 서비스 로봇은 뭐 자주 만나게 네. 되죠. 카페에서도 예, 예. 그렇죠. 산업용 로봇 또 농업용 로봇 이렇게 로봇들이 점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는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AI 우리 칩 공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공지능이 함께 발달되면서 로봇 산업도 같이 활개를 펼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바로 한 사업부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로봇 회사들에게 일종의 계약과 협업을 맺으면서 네. 로봇에 속속 이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로봇이 최근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우리나라 로봇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코스닥 시가총액 오늘로 보니까 6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대동은 이제 농기계 쪽인데 네. 여기서도 농업용 로봇 이런 식이 가능하겠고 네. 쭉 이렇게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은 모터가 계속 빠르게 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돌았다가 빠르게 돌았다가 네. 그 속도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각각의 회사에 다 대기업이 갖다 붙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대동은 포스코, 또 SBTech는 두산, SPG에는 LG, 또 뉴요메카에는 한화 이런 식으로 대기업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네. 앞으로 로봇 산업에 빠르게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네. 정부도 또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로봇을 점찍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점들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로봇 관련 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중요한 게 올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슬슬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는 로봇 관련 주가 운전자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가요? 주도주가 바뀌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단 그동안에 주도했던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주가라는 게 이제 수급과 재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급을 놓고 보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1조 원대의 매수가 들어오잖아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그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물량을 더 던지는 매도세가 함께 강화되면서 네. 주가가 오늘이 지금 102만 원, 102만 원까지 제가 보고 왔었는데 예. 100만 원 선에 한번 이 굉장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일 텐데 실적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수출이 부진한다라는 게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연이어 가격 인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네, 않았습니까? 빠르게 전기차가 팔렸는데 그 이상을 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배터리로 바꾸면서 가격을 인하한다. 이것도 우리에겐 악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각각 속속 또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경쟁이 과열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또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확 바뀔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남은 거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증시 9월 위기설지 9월 초인데요. 네. 매년 9월마다 증시가 좀 위기에 빠진다 이런 게 좀 속설 아닌 속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증시 위기설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9월 경제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주식 시장으로 국한돼서 놓고 보면 한 20년 평균을 봤을 때 네. 9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9월 위기설을 좀 부추기지 않나 싶은데 네. 나스닥의 월별 수익률 1971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50년간의 주가를 이렇게 쭉 보시죠. 월별 평균입니다. 예. 9월만 마이너스죠. 그러네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이 약세였고요.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8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뭐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9월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굵직한 위기, 세계에서도 위기들이 9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집중됐었을 때가 9월이었었고요. 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로더스 부도 났을 때 또 9월이었었고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터져서 주가 폭락했던 때가 또 9월이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이 9월 위기설을 좀 부추기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재료를 좀 보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을 기점으로 좀 힘들 수 있겠다. 또 하나가 우리도 그런데 세계 빌딩, 좀 어렵게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게 가격 하락의 공실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권도 대출해줬으니까 같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외적인 악재. 국내로 보면 부동산 PF들의 연체율 높아지는 게 또 9월이다. 그리고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분들이 원리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부채가 터지는 것도 9월이다.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월 위기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를 본 입장에서는 9월이면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저는 오히려 이제 9월에 이거를 뭐 위기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한 방은 역시 미국으로 가서 다다음 주에 있게 될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위기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달러가 강해지고 또 유가도 오르게 되니까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만에 하나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일단 9월에 연준이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9월 위기냐 아니냐의 그 트리거는 역시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죠. 요번에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추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2번 배터리, 3번 로봇.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더위가 물러나고 가을이 오는 건 반갑지만 달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오는데요. 바로 가을철 화재의 소식입니다. 긴박하고 위험한 현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거대한 화마가 사방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하면서 촬영한 건데 위협적인 불길의 기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캐한 연기로 바로 앞의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불 속을 헤쳐나가는 긴장감 넘치는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미국 오리건주의 화재 현장인데요. 한 보안관 사무실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는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긴박한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 화재는 축구장 6,000개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재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건 폭염과 가뭄이 거듭되면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결과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도심거리입니다. 축제라도 열린 걸까요? DJ가 만들어내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꼭 야외 클럽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시위 현장입니다. 독일 환경운동가들이 클럽 문화를 사랑하는 이른바 클러버들과 손을 잡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베를린 서남부 지역에서 베를린의 밤문화 중심지인 프리드리히샤인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강행된다면 적어도 5곳의 유서 깊은 클럽들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면서 베를린의 클럽 문화가 파괴될 수도 있는 이번 공사는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셨나요? 보통 벼락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구름에서 위로 올려치는 희귀한 번개가 포착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진작가가 허리케인 프랭클린을 촬영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신기한 번개 현상, 자이언트 제트입니다. 색도 색이지만 모양도 마치 커다란 해파리나 불기둥이 떠 있는 것처럼 기괴한데요. 자이언트 제트는 일반적인 번개와 다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구름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구 대기권의 최상층인 전리층에 가로막혀서 멈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번개보다 50배 더 강한 힘을 충전하고 최대 10배나 더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데요. 1년에 1000번 정도 발생하지만 지속 시간이 워낙 짧아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늘 하늘 맑네요. 네. 이어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소식 오늘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 배달앱 주류 사용법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가끔씩 술을 함께 주문할 때가 있잖아요. 네. 배달앱 업체 요기요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주류 메뉴를 내놓는 가게가 점점 늘어서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음식을 먼저 검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류를 먼저 검색하고 가게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배달앱 주류 이용법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 배달앱으로 술 주문하는 게 몇 가지 좀 규정이 있다고 하죠? 네,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주문을 할 때 주류 가격이 음식 주문 금액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원칙상 술은 배달 음식에 부수해서 팔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식 가격보다는 주류 가격이 1,000원이 더 낮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칵테일 같은 제조 음료도 주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만들어 파는 하이볼은 병에 담아서 배달할 수 없습니다. 주색법상 안 되기 때문인데요. 완제품으로 나오는 주류만 배달할 수 있어서 때문에 잔술로 만들어진 와인 제품이 있다면 그건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성년자가 주문하면 어떻게 할지 이걸 막을 수 있나요? 맞아요. 네, 먼저 배달앱에서 성인 인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주류를 배달하면 배달원이 반드시 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배달앱에서 어떤 술이 많이 팔리고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도 요기요의 조사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찾는 술 순위는 맥주, 소주, 막걸리, 와인 순위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배달 음식에 어울리는 만큼 맥주가 압도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하이볼 유행으로 토닉 워터나 위스키 등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AI 기술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베일을 벗은 한국형 인공지능입니다. 지난달 네이버가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일반 사용자들이 써볼 수 있는 대화형 서비스 클로바 X가 부분 공개 중인데요. 사투리를 인식하기도 하고 호텔을 찾아줄 수 있냐는 질문에 여행 페이지 링크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네, 챗 GPT가 우리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토종 AI들이 경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네이버, LG 등 각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냐, 이것도 지금 관심이 큰데요. 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보안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서 유료 클라우드 방식의 초거대 AI를 다음 달 출시할 계획입니다. 각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AI를 설치하고 직원들은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폐쇄망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기업 데이터를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을 위해 이 같은 네이버의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AI도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들을 모아서 요약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업 이력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컨셉과 문체를 지정하면 소설을 써주는 보조 작가 역할을 하는 AI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달 중 검색창에서도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타 서비스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참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뭔가요? 네, 마지막은 전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지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잘 지키면 산업 경쟁력까지 커지는 게 전기 안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카카오톡이 일순간 멱통이 됐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나 청주 산부인과 화재 등은 모두 전기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만큼 전기 안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에 힘써온 사람과 단체를 찾아 매년 상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상식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고 훈격인 은탑 산업훈장은 삼성전자 김재열 부사장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 전기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입니다. HD 현대일렉트닉 최연 상무와 주식회사 동은 박성순 대표이사는 배전 설비 제품 국산화로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주말에 볼만한 영화 그리고 OTT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낮에 정말 한여름인가 네,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더웠는데 때마침 공포 영화를 첫 번째로 가져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요새 하늘은 가을인데 온도는 굉장히 여름 같아서 네. 오늘 낮에도 더워요. 예, 덥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늦더위를 날려줄 공포 영화 먼저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새벽문 열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땐 비명 소리도. 오빠. 누가 들어왔어? 수진아! 오빠?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면. 오. 정말 무서워요. 예,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네.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어떤 영화인가요? 예, 등골이 약간 오싹하시죠? 네. 어제 개봉한 잠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매일 밤 잠을 자면 변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목류병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예요. 매일 밤 낯선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카피가 이 영화의 어떤 그 공포 요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아내 수진 역에는 정유미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남편 현수 역은 이선균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잠이 들면 그 밤에 굉장히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드는 순간부터 이 행복한 신혼부부의 삶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선균, 정유미 이 두 배우의 호흡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벌써 4번째 연기 호흡이고요. 전생의 부부 아니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번 작품에서도 그 리얼한 현실 생활 부부의 연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떠한 치료도 듣지 않고 매일 밤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해버리는 남편 때문에, 이런 비현실적인 공포 때문에 점점 신경쇠약처럼 변해가는 그 두 부부의 모습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는 두 배우 연기 좋고요. 또 지난 5월이죠. 76회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이미 초청이 돼서 소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목유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편하게 지내야 할 장소인 이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소재도 장소도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공포, 이게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는 설정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종종 가끔 이 잠꼬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흠칫 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나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일상적인 잠이 두려움으로 변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모르는 것처럼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공포, 그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목류병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점점 오컬트 스릴러, 초현실 스릴러로 변해간다는 것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재선 감독, 신인 감독의 작품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연출부 출신인데 원래 연출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감독님도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을 우리가 봉테일이라고 하죠. 디테일에 강한. 네, 그렇죠. 디테일에 강한. 유재선 감독님도 역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섬세한 감정 연출이나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뭐 귀신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막 흠칫흠칫 놀라게 되는 공포 체험을 하게 되고요. 스승인 봉준호 감독이 최근 10년에 본 가장 유니크한 공포, 스마트한 데뷔작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봉 감독이 인정한, 그리고 인증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그 실생활 공포 또 그거 타겟이었잖아요. 중고거래하다가 점점점 스릴러 상황을 빠지는 그 영화도 그렇고, 그게 약간 여름의 마지막 아니면 초가을에 공포 영화가 이렇게 좀 많이 개봉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한때 이제 여름 공포라는 게 굉장히 공식처럼 굳어졌었는데 여름에 굉장히 덩치 큰 블록버스터들이 함께 개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마니아 취향을 가지는 공포 영화들은 봄, 가을로 분산 개봉을 하는 특징을 좀 갖게 됐어요. 소위 봄, 가을에 이제 이 보시면 뭐 신체 모험집이라든지 치악산, 이노센트, 노크드 하우스 같은 이런 작품들 여름 대작과 추석 사이에 공포 영화들이 좀 개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월 30일 날 신체 모험집이라는 작품 개봉을 했고, 그리고 또 9월 13일에는 치악산이라고 어떤 인터넷 괴담을 바탕으로 만든 익스트림 스포츠 공포 이런 작품들도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품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의 세계 굉장히 동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기억을 건드리는 공포를 담은 이노센트라는 작품도 개봉하는데 74회 칸 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전 세계에서 20관왕을 달성한 그러니까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그 동심 공포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요. 또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소년 피터의 이야기 노크 더 하우스도 9월에 개봉을 합니다. 네, 이제 여름에만 공포 영화다 이건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포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화면 먼저 포스터 함께 보실게요. 네. 새 편의 포스터네요. 네, 자, 너무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처음은 서태지 씨. 그렇죠. 두 번째가 아이유 아이유. 배우. 세 번째가 강다니엘. 네, 강다니엘. 네. 이 정말 콘서트 가는 거 이 피켓팅 하다가 피가 마르는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요즘은 극장에서 영화만 보지 않습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콘서트, 실황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편의 작품. 첫 번째는 아이유 콘서트에서 골든아워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에 이틀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을 했던 이 골든아워예요. 오렌지 태양 아래 콘서트 실황인데요. 네.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자 가수 중에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9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정말 성황리에 콘서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서 열심히 티켓팅 하셨다가 못 가셨던 분들, 저는 이 극장에서 보는 콘서트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공연 실황 최초로 아이맥스 와. 상영을 합니다. 콘서트 규모만큼이나 극장에서도 진짜 크게 이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어요. 이 커다란 화면 그리고 극장 스피커로 듣는 아주 짱짱한 음원 생각하시면은 실제 콘서트 비용의 약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가성비 콘서트 즐길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이 중에서도 저 서태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콘서트 잘 보기 힘든 가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네. 서태지 씨 콘서트 말씀하셨으니까 이어가면 뭐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TV 출연도 안 하시고 정말로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은데 영화관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그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콘서트 쉽지 않은 가수이긴 한데 이 공연도 사실은 2017년 공연이에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던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인데요. 어제부터 개봉을 했습니다. 서태지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 컴백홈, 교실이돼야, 하여가 같은 작품들 포함해서 8곡 포함해서 명곡들이 총 망라되어 있고요. 특히 방탄소년단이 스페셜 게스트로 또 참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2017년 9월에 역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던 그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태지 씨 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기다려왔던 그런 공연일 텐데 영화관으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뜨거웠던 콘서트장의 열기를 90년대에도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극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극장이 사실 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뮤지컬도 그 뭐 축구 경기도 볼 때도 있고요. 뭐 오페라도 볼 때도 있고 다양해지는데 이런 배경은 뭘까요? 일단 현재 극장가 같은 경우는 개봉하는 작품들의 편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 콘서트 실황이 굉장히 극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점차 더 많은 작품들이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특히 사운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새로운 콘텐츠들을 극장도 발굴하는 중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 실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했던 콘서트를 극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굿즈 상품들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 지난 8월 30일에 개봉한 강다니엘 마이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요. 이 세계 20개 도시에서 진행했던 월드 투어의 실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 첫 주에는 특별 그 포스터를 또 선착순으로 증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재미가 또 있군요. 그렇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맥스로 관람하는 고객들에게는 아이맥스 한정판 포스터 또 선물로 주고 뭐 일반 포맷은 스페셜 티켓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굿즈 개념의 상품들을 같이 선물로 해요. 그리고 또 뭐 싱어롱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응원봉 가지고 하는 상영회도 있고요. 서태지 콘서트에서도 스페셜 티켓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패션을 입고 함께 극장에서 영화 보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어떤 추억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조금 새로운 그 같이 응원 문화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네, 콘서트에 다녀왔던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네. 또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또 그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OTT 작품이라고요. 네, 저희가 한참 서태지 씨 이야기하면서 90년대 이야기했는데 정말 1990년대의 이 레트로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서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너의 시간 속으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음악이 너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데려다 주길. 고민주, 너 나 알아보겠어? 내가 진짜 98년으로 간 거였어? 약속할게. 너가 어떤 시간에 있든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처음에 그 카세트 테이프도 보이고 과거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냥 뭐 평범한 타임슬립인가? 요새 워낙 시간 여행하는 작품들 많으니까 네. 하시겠지만 요 분위기 딱 보신 분들 바로 알아채실 것 같아요. 내일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되는 너의 시간 속으로는요. 네. 대만의 정말 인기 드라마죠. 상견니의 네. 리메이크작입니다. 총 12부작이고요. 상친자라는 말 굉장히 그쵸. 유명해요. 상견니의 팬. 그렇죠. 상견니를 너무 좋아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 팬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시아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주인공, 이 역에는 전여빈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운명처럼 98년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고 남자친구가 똑같이 생긴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 로맨스죠. 안효섭 배우가 그 사망한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고 98년에 돌아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또 남자 역. 그래서 1인 2역을 연기했고요. 강훈 배우가 안효섭 배우의 친구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 리메이크 작품이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게 살짝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리메이크를 했다는 것은 다른 배우의 얼굴로 내가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그 재미, 또 하나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정서를, 로맨스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상친자라고 밝히셨을 만큼 이 작품을 좋아해서 이 리메이크 하지 않았으면 생각도 했지만 원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 작품을, 리메이크작을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원작에서 진짜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98년과 2023년을 오가는 그야말로 애절한 로맨스인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좋아하는 음악들, 한국적인 감성, 그리고 이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악도 뭐 뉴진스가 부르는 아름다운 구속부터 아주 이 옛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간 노래가 이게 이제 그 뉴진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예전에는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구석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교복의 풋풋한 이런 대만의 그 로맨스가 어떻게 또 우리나라 감성으로 리메이크 됐는지도 만나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산업 분야. 정답은 3번 로봇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바다님, 하늘과 바람과 별님, 그리고 영화표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두 분이에요. 김바다님이랑 나머지 한 분이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영화표님. 죄송합니다. 한 분이 아이디가 이렇게 기네요. 네, 두 분이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